네, 자, 여기 3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기계장치 원가는 100만 원이고 잔존가치 취득가 10% 1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그럼 감가 범위 90만 원 되고 3년 정액 상각하니까 연간 감가 합빈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분은 1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 밑에 보면 세전 영업현금 흐름이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 합쳐서 순액으로 60만 원 세금 내기 전으로 돈이 움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율은 30%고 요구 수익률은 10%. 수년제 가치를 계산해 줘야 돼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현금 흐름 먼저 추정해 보면 투자 시점에 신기에 취득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1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1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얼마다? 잔존가치는 10만 원. 100만 원 집어넣고 나면 나중에 10만 원 처분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운전자본이 또 얼마 있어? 10만 원의 운전자본이 지금 소요되면 3년 뒤에 10만 원이 들어오겠죠. 요거면은 투자 시점에 현금 흐름, 종료 시점 현금 흐름은 된 거야. 그리고 개념상으로 보면 뭐냐면 운전자본은 부수적으로 있는 거고 지금 100만 원 들어갔잖아. 돈 100만 원 들어가서 길 샀죠. 나중에 10만 원 받아. 그러면 요 10만 원의 현재 가치를 찾아보면 100만 원과 처분 가치, 현재 가치의 차이가 유형자산 취득으로 지금 사라진 가치 감소야. 그거를 우리가 감소해서 얻은 영업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그 감소된 것보다 크냐,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영업현금 흐름은 매년 얼마씩 있었어요? 세전 영업현금 흐름이 얼마 있었죠? 60만 원 세전이. 근데 세율이 몇 퍼센트야? 30%고 세후로는 여기다가 뭐 조정해 줘야 돼? 감가상각비, 매년 감가상각비가 얼마 있었죠? 30만 원 감가상각비에 30% 한 것만큼 세금은 들려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더하면 얼마야? 더하면 51만 원. 그러면 세금은 얼마 냈다는 거야? 이게 세후 영업현금 흐름. 그냥 영업현금 흐름 하면 보통 이겁니다. 세금 내기 전이 60만 원인데 세후로 51만 원이었다는 거는 세금 얼마 냈다? 9만 원 낸 거죠. 9만 원. 어떻게 9만 원 된 거야? 60만 원이 모두 세금 낸다면 18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서 감세 효과로 9만 원 줄여준 효과이기 때문에 실제 낸 건 9만 원만 내서 51만 원 된 거지. 여기 세전 영업현금 흐름에서 뭐 빼면 세전 이익이에요? 여기서 뭐 빼면 세전 이익이야? 감가 빼면 세전 이익. 세전 이익에다 감가비 더하면 세전 현금 흐름. 감가비가 얼마씩 있었어? 30만 원 있었으니까 세전 이익은 30만 원이고 그럼 범위세 얼마 냈겠어요? 30만 원에 30% 9만 원 세금 내니까 세후 이익은 21만 원 됐겠죠? 세후 현금 흐름과 세후 이익 사이의 차이는 여기도 뭐 난다? 감가상각비만큼 차이 난다. 응? 세전이든 세후든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 사이에는 뭐만큼 차이 난다? 감가상각비만큼 차이 난다. 그럼 여기 세금 내고 나면 현금 흐름이 매년 51만 원씩 3년에 걸쳐서 들어오는 거지. 51만 원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 들어간 돈은 1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51만 원은 3년 동안의 연금연가 얼마? 2.487이고 마지막에 들어오는 20만 원은 현가계수는 0.751. 이렇게 해서 더해보면 수년제 가치 나오는 거지. 계산하면 수년제 가치는 이거 얼마 나와요? 318570. 여기까지 구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정도 왁구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는 넣어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셔야 되고, 영업현금 흐름과 영업이익 사이에는 세금이 있든 없든 뭐만큼 차이 난다? 감가상각비만큼 차이 난다. 이거 외우셔야 돼. 응? 암기해 놓으세요. 자, 이거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회수기간법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895페이지 회수기간법. 여기 회수기간법은 이건 이론적 배경 없어. 그냥
얼마나 걸리면 본전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야. 응? 그거를 페이백 피어리어드 이렇게 부른 거야. 본전치기 기간. 응? 1억 투자했는데 매년 2천만 원 벌어. 몇 년이면 본전이에요? 5년. 그러면 그게 회수 기간이야. 응? 그냥 투자액을 연간 현금 유입액으로 나눈 거예요. 대단한 이론적 배경이 있는 건 아니고. 뒤에 12-5번 한번 읽어보시고. 자, 25만 원 투자했어. 매년 8만 원씩 돈이 들어온대. 몇 년 걸려요? 25만 원 나누기 8만 원 해보면 되잖아. 그럼 몇 년? 3.125년이면 본전이 들어온다. 여기 회수 기간이야. 근데 이제 그 밑에처럼 2번처럼 현금 흐름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얼마 걸려? 들어간 돈이 25만 원이야. 얼마가 나와야 돼요? 25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3년 걸리면 몇 년이 얼마가 회수되죠? 23만 원 회수되지? 그 다음 4년도치는 이것도 보관법이지. 1년 동안 얼마가 들어와? 5만 원이 들어오는데 4차년도에 그 중에 얼마만 더 들어오면 돼? 2만 원만. 5만 원 중에 2만 원만 들어오면 본전은 회수되는 거잖아. 그럼 5 중에 2니까 40%. 3.4년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여기 3년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만 더 회수하면 돼? 3년이면 지금 23만 원 회수한 거니까 2만 원만 더 회수하면 되는데 1년 동안에 5만 원, 그 중에 2만 원. 이렇게 하면 3.4 이렇게 되겠죠. 응? 이거는 현금 흐름과 시간 사이가 선형이다라고 놓고 일종의 보관법을 한 거지. 응? 그래서 뭐 내용 별거 없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단일 투자의 경우에는 기업 내부적으로 정한 회수 기간보다 짧은 걸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 회수 기간이 제일 짧은 거를 최적 대안인 걸로 보겠지. 본전이 빨리 회수되는 거. 어? 회수 기간의 장단점. 이것도 계산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우선 장점. 이해하기 쉽고 계산이 간편하다. 지금 뭐 바로 알 수 있잖아. 거기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뭐예요? 돈이 모자라는 데야. 부채가 높거나 뭐 이런 데는 빨리 본전을 회수해야지.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기업에 유용하다. 그다음 투자 위험이 높은 곧 전쟁이 터질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내 친구가 지금 미얀마에 있거든. 전쟁은 안 터지겠지 뭐. 거기에 공장 져가지고 일하려고 갔는데 안 돌아오고 있어요. 못 돌아오지. 공장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 이런 사업은 뭐가 중요해? 빨리 본전은 치고 그 다음 뭐 남는 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투자 위험이 높은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단점은 아주 큰 단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응? 그냥 회수기간만 보는 거니까. 그 다음 회수기간 이후 현금 흐름은 무시한다. 응? 회수기간 지난 뒤에 돈을 왕창 벌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무시하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수익성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건 판단이 없고 그냥 본전을 언제 회수하냐 이것만 보는 거니까 수익성 판단도 안 한다.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 손실 회피 회수 기간. 이거는 회수기간을 변형한 건데 이런 변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론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쓰기만 하면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손실 회피 회수 기간 이건 긴급 회수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중간에 중도 처분에 따른 현금 유입액까지도 고려한 회수 기간. 뭐 미국의 뭐 헤지 펀드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계속 비즈니스를 우리가 어떤 투자자를 이제 어떤 M&A를 할 때 돈이 모자라면 투자자를 붙여서 하잖아. 투자를 붙일 때 SI, 스트래티직 인베스터는 이 사업을 같이 하래. 얘를 붙여가는 방법이 있고, 파이낸셜 인베스터는 그냥 돈만 투자한 거야. 그럼 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자금을 회수해 가겠지. 그럼 그 돌려받는 애들, 걔네들은 이제 뭐 그런 애들 어디 있나? 우리나라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헤지 펀드가 있어요. 아세요? 모르죠? 여기 저쪽에 시청 앞쪽에 가면 서울 파이낸스 센터 있거든. 거기에 보면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많이 있어. 그게 싱가포르 투자청이 소유한 건데 거기에 보면 MBK라고 아시아 지역에 되게 큰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야. 응?
거기 있는데 거기 들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들고 있다 판 거 뭐 코웨이를 웅진이 망했을 때 웅진코웨이 인수했다가 게임 회사에 팔았지. 응? 그러면 이제 이런 데를 사잖아. 인수하면 여러분이 그런 사모펀드가 어떤 큰 회사를 산다. 그럼 무슨 행동을 할까? 얘는 본전으로 회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배당 성향이 높아져. 우선 거기 있는 이익여금을 최대한 털고 가져가는 거야. 본전을 받아야 되니까. 배당 성향이 높아져서 다 최대한 배당으로 가져가. 이익여금 있는 걸. 응? 모자라면 차입금을 조달해서 배당으로 쫙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제일 인정받고 좋을 때 털고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걔가 했다가 지금 상태 안 좋은 거는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상황이 안 좋잖아. 그쪽 그 디스카운트 스토어 마트가 좀 비즈니스가 안 좋잖아요. 그럼 이런 비즈니스는 어떠냐면 영업현금 흐름이 나쁘니까 얘네들은 영업현금 흐름이 나쁘다기보다는 밸류로 퍼로 인정받는 밸류가 낮아. 비즈니스가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응? 인정받는 퍼가 낮다고. 그럼 얘는 이익을 높여서 팔긴 어려우면 부동산을 떼어서, 부동산 값은 많이 올랐잖아. 부동산으로 팔면, 그러면 처분해서 돈 들어오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시프레트에서 따로 부동산만 별도로 찢어가지고 털든가 아예 매장을 매각해버리는 거야. 매각해버리면 차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최대한 차익을 만들어서 그것도 배당하는 거지. 또 배당하다가 그 다음에 가격 높아지면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할 때도 사모펀드가 인수한 데가 있으면 이익여금이 많다. 그러면 얘는 우선 배당주로 한번 가겠구나. 그래서 그거 사서 들고 있다가 뭐 파는 방법도 있지. 그럼 그런 애들은 끝까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니까 뭐가 중요해? 중간에 팔아서 받는 돈까지 고려하면서 빨리 회수되는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이거예요. 손실회피 회수 기간. 여기 책에 12-6번 위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취득원가 25만 원이고 내용요소 4년입니다. 매년 8만 원씩 돈이 들어와. 그러면 그냥 회수기간 하면 25만 원, 8만 원 나누면 되죠? 근데 이걸 손실회피 회수기간으로 하면, 자, 1년 하면 8만 원 영업활동에 돈이 들어오지? 그 다음에 그때 내다 팔면 12만 원 받으면 20만 원밖에 회수 못하죠. 그 다음에 1년 더 하면 16만 원 영업활동에 돈 들어오고 9만 원 받을 수 있으면 다 회수하잖아. 그럼 처분가치까지 고려하면 몇 년이면 회수할 수 있는 거야? 2년이면 회수할 수 있다. 이게 긴급 회수 기간이야. 중도 매각까지 고려한. 이해되시죠? 이런 거 흔히 뭐 우리가 먹튀라고 그러잖아. 그 예전에 그 어디에요? 그 우리나라의 뉴브리지 캐피탈도 그렇고, 응? 론스타도 그렇고. 론스타를 들어본 적 있나? 몰라요? 외환은행이 있었던 건 아세요? 외환은행이라는 은행 들어본 적 있어?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걔가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외환은행에서 딱 그 짓을 한 거야. 최대한 배당으로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은행주가 다시 오르니까 은행주 민영화 할 때 주가 올랐을 때 털고 나간 거야. 그래서 그 걔가 막 털고 나가니까 신문기사에 나는 거야. 막 기사에. 응? 먹튀다. 얘네 되게 억울한 거지. 원래 먹튀인데. 아니 원래 난 팔고 나가는 애인데, 난 FI인데 이걸 먹튀라고 하면 뭐 어쩌라고. 몰랐나? 난 처음부터 먹튀인데 나보러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을 하라는 거야? 이상한 기사인 거야. 원래 SI를 데리고 뭐 이렇게 FI도 아닌데, FI를 데리고 SI도 아닌데, 응? 마치 스트래티지 인베스터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지가 않는 거지. 그걸 먹튀라고 뭐라 걸 건 아니고, 그럴 때 외국 자본에 주지 말고 우리나라가 인수했어야지. 그때 막 먹튀라고 욕하다가 지금도 보면 결국 그런 부분을 외국 자본이 인수하게 놔두고 있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야. 응? 그때도 먹튀도 아니고, 근데 반성할 거는 먹튀한테 던진 게 문제였고, 응? 외국 자본에. 지금도 그런 걸 반성해야 되는데 그때 기사도 이상하게 내고 지금도 안 바뀌어. 계속 그러고 있어. 또 누가 나가면 또 먹튀라고 그러겠지. 응?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손익분기 기간법. 이거는 그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손익분기 기간법이란 경영자가 신제품을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승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하는 예상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예상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가 일치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특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 우선 현재 가치,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야. 회수 기간을 좀 변형해서 회수 기간의 단점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변형해 가지고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도록 바꾼 거야.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밑에 기준 시점이 승인한 시점이야. 승인한 시점. 응? 승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한 거냐면 우리 이제 투자가 승인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투자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으면 우리 수년자가치법, 내부수익률법, 일반적인 회수기간법은 요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야. 시작한 돈 나간 시점을 제로로 놓고, 응?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손익분기 기간법은 돈이 안 움직였어도 승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손익분기 기간법, 회수기간법 변형한 이 방법을 만든 데가 어디냐면 휴렛패커드예요. HP라고 들어본 적 있죠? 지금은 뭐 그 복사기 팔고 뭐 이런 걸로 바뀌어 버렸는데 원래는 삼성전자보다 더 큰 IT 기업이었어요. 휴렛패커드가. 응? 근데 이제 이 IT 비즈니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시장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걸 잘 적응해 가야 된다고. 그거를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투자를 제때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고 했으나 도태됐지. 응? HP도 지금 날라갔잖아. 응? 미국 기업이 그렇게 날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HP도 날라갔지. 모토로라 날라갔잖아. 응? 그런 기업이 왜 날라갈까? 한번 기업이 이렇게 커지면 그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공무원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이 사람들이 치열하게 고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약해지는 거고, 그럴 때 다른 회사가 크면 얘가 죽는 거지. 그게 자본주의 구조잖아. 미국은 그게 철저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토로라가 망하고 애플이 뜨는 거야. GM, 포드, 클라이슬러가 망가지고 테슬라가 뜨는 거고.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도태시켜야 돼. 걔가 경쟁력을 확보할 리가 없어. 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거든, 알고 보면. 응? 우리나라 기업도 규모가 10,000명 넘어가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들어간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야. 철밥통처럼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건 조정이 돼야 돼. 그냥 계속 그냥 가면 경쟁력만 없고 결국 세금으로 넣는 거야. 국민이 돈 되는 거지. 응?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승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요거를 감소시키려고. 응? 요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승인하자마자 바로 투자가 일어나게 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거기 손익분기 기간 12-7번 그것 좀 읽어보시고. 자, 거기 보면 지금 이제 CPU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승인을 하고 나면 X1년 말이에요. X1년 말이라는 건 X2년 초랑 같은 시점이죠. 12월 말은 1월 1일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되지. 그럼 X2년 초에 승인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1,000억이 나가는 거야. 개발비로. 그러면 이 1,000억은 승인한 시점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 가치를 찾아줘야지. 1년 뒤에 1,000억이 나가. 이거에 거기 현가계수 곱해보면 얼마? 0.877이니까 887억의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거를 1년 뒤에 유출해야 되고, 그 다음 1년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설비 투자라느라고 1조 1,000억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1조 1,000억의 현재 가치는 8,459. 그럼 누계로 2년에 걸쳐서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가 9,336이에요. 요만큼이 유출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 끝나고 나면, 증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제품이 팔려 나가면서 3차년도에 5천억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출은 9,336이고 유입은 5천억인데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면 3,375. 그러면 유입액의 현재 가치는 3,475니까 아직 유출액을 커버 못했죠? 1년 더 지나면 유출은 바뀌지 않고 유입이 또 얼마 있어요? 유입이 9천억 들어오는데 9천억의 현재 가치가 5,328. 그러면 유입액의 누계는 8,703인데 아직 유출액 누계를 커버하지 못했죠. 그 다음 1년 더 지나고 나면 유출은 9,336이고 유입은 이번에 얼마 된 거야? 1조 원이 유입되는데 현재 가치 기준으로 5,190. 그러면 현재 가치 누계가 1조 3,893이니까 이제 유입액이 유출액을 넘겼잖아. 그러면 유입액과 유출액의 현재 가치가 같아지는 기간은 4년과 5년 사이에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얼마? 이것도 보관법이지. 시간과 현재 가치가 선형이라 이렇게 가정하면 기본적으로 4년은 걸려야 돼. 4년까지 하면 얼마가 회수돼요? 8,703이 회수되잖아. 그러면은 5차년도에 얼마만 더 회수하면 돼? 9,336이 유입되면 되는데 4차년도 말까지 8,703이 유입됐으니까 요 차이만큼만 5차년도에 더 유입되면 되죠? 근데 5차년도에 유입되는 현재 가치 토탈이 5,190이니까 1년 동안 5,190 유입된 중에 요만큼 유입되는 부분의 비율 요거 찾으면 얼마 나와요? 0.1인가? 그러면 4.12년이면 들어온 돈의 현재 가치로 나간 돈의 현재 가치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일반적인 회수기간하고 두 가지 달라. 손익분기기간법 기준 시점이 뭐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승인 시점이다. 여기 하나 다르고 뭘 고려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면서 유입액과 유출액이 같아지는 기간을 찾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 손익분기기간법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래서 뒤에 페이지 870페이지 위에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1번 그래서 기준 시점이 승인한 투자하는 승인한 시점이다. 표시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것도 표시해 놓으시고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 그냥 회수 기간이 맞는 거냐, 긴급 회수 기간이 맞는 거냐, 손익분기 기간이 맞는 거냐? 이거는 뭘 맞다 그래도 할 수 없는 게 이건 이론적 배경이 없는 거야. 그냥 실무상 쓰니까 우리가 공부한 것뿐이야.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그 조건에 요구한 조건대로 풀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응? 반면에 내부 수익률은 하나야. 명확한 이론적 틀을 갖고 있으니까. 수년제 가치법. 수익률 넣고 하면 딱 하나가 나와야지. 그래서 걔네들은 이론적 배경이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의 값이 정답인데 여기는 이론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건대로 풀면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있는 회계적 이익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870페이지 회계적 이익률법. 이거는 재무제표상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을 산출해서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회계상 이익률을 가지고 투자안을 선택하는 거야. 회계적 이익률, Accounting Rate of Return. 회계적 이익률법. ARR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회계적 이익률은 투자액분의 연 평균 이익 뭐 이렇게 찾아요. 투자액분의 연평균 순이익. 세금 없으면 세전이익이고 세금 있는 상태면 세후이익이고. 근데 지금까지 논의했던 거랑 다른 게 있어. 우선 첫 번째 연평균을 할 수 있어. 평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매년 1억 10년 들어오는 거랑 10년 뒤에 10억 들어오는 거랑 똑같이 본다는 거야. 평균한다는 거는. 뭘 고려하지 않는다. 회계적 이익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균할 수 있는 거야. 10년 동안 1억씩 들어오는 거나 10년 뒤에 10억 들어오는 거나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가치가 같은 거잖아.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이 가능해. 예, 화폐의 시간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 문제 나올 때
이게 순이익을 직접 주면 문제가 쉬우니까 영업 현금 흐름을 주로 줘요. 이게 나오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세전이든 세후든. 그럼 여기서 세전이든 세후든 영업 현금 흐름에서 회계상 이익 찾아갈 때는 뭘 빼야 돼? 감가비 빼면 되는 거야. 세전이든 세후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더 강조한 거야. 응? 현금 흐름 주면 감가비 빼면 순이익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긴 평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투자액도 이론적 배경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 최초 투자액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 평균 투자액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 응? 그래서 평균 투자액이라고 하면 뭐냐? 지금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최초 투자액이면 이거야. 100만 원.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년 썼는데 쓰고 났더니 10만 원 남았어. 그럼 장부상의 평균 투자액은 얼마야? 100만 원에서 시작해서 10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100만 원과 10만 원의 가운데 값이 되겠죠? 55만 원. 그래서 최초 투자액, 투자액하고 잔존가치하고 나누기 2한 게 평균 투자액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여기로 보면 10만 원부터 100만 원부터 해서 10만 원까지 떨어지면 10만 원 깔고 나머지에 반 가야 되잖아. 결국 두 개 더한 거에 나누기 2한 것만큼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나누기 2한 이유는 이 두 개의 중간값을 찾고 있는 거야. 지금 평균 투자액이니까.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는 이게 이론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첫 해년도 평균 투자액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첫 해년도에 감가상각 뺀 금액이 있겠지. 그럼 요거의 중간값이 첫 해년도 평균 투자액이 되는 거야. 그냥 조건대로 풀면 돼. 이론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여기 12-8번 읽어보시고. 자, 거기 매년 영업현금 흐름이 74,000원, 74,000원, 6만원, 6만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20만원짜리 샀고 4년 동안 쓰고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다. 그 다음에 운전자분 얘기는 없죠, 여기는. 그러면은 이거의 정확한 밸류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맞는 거냐? 응? 얘를 할지 말지 판단할 때는 지금 20만원 넣고 나면 4년 뒤에 얼마 들어와? 지금 20만원 돈을 없애고 나면 4년 뒤에는 2만원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잔존가치 10%. 그러면 2만원의 현재가치를 찾으면 20만원 나가고 그 현재가치 뺀 나머지가 요거 취득해 사라진 돈이지. 그 사라진 돈을 거기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로 커버하고 남아야 돈이 남는 투자안이 되는 거지. 요게 이론상은 제일 맞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회계적 이익률법은 그런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회계상의 이익률을 계산하는 거야. 그 다음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연평균에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 현금 흐름이 74,000원, 74,000원, 6만원, 6만원 생기면 영업현금 흐름이 토탈 26만 8천원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시겠지? 26만 8천원. 슬랩스틱 제일 싫어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못 빼야 돼. 이건 영업현금을 여기서 회계상에 이익 찾아가려면 뭘 빼야 돼요? 감가비 빼면 되잖아. 그럼 20만 원짜리인데 잔존가치가 2만 원이니까 4년에 걸쳐서 얼마 감가상각해야 돼? 18만 원인가? 18만 원을 정액으로 하든 정률로 하든 뭘 하든 토탈은 18만 원이 감가상각 되는 거야. 어차피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의미가 없어.
토탈 감가상각비는 18만 원이 감가상각이 된다고. 그러면 토탈 이익은 얼마예요? 26만 8천 원 18만 원 빼면 8만 8천 원이죠? 근데 이건 4년치 이익이야. 우리가 이익률 찾을, 회계장 이익률 찾을 땐 기간이 얼마예요? 1년 기준으로 찾으니까 연평균 하려면 4로 나누면 연평균 이익은 22,000원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최초 투자액은 지금 얼마였어? 20만 원이었고 잔존가치는 2만 원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최초 투자액에 대한 회계적 이익률을 찾아라. 그럼 얼마예요? 20만 원 중에 22,000원 번 거니까 최초 투자액 기준 회계적 이익률은 11%야. 그죠? 그 다음에 평균 투자액에 대한 회계적 이익률을 찾아라. 그러면 회계상 이익은 22,000원이고 평균 투자액은 20만 원 시작해서 2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평균적으로 얼마예요? 11만 원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장부상? 그러면 여기는 11만 원. 평균 투자액에 대한 이익률은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20% 맞는 거냐? 11% 맞는 거냐? 이거는 조건대로 풀면 된다는 거야. 응? 어느 게 꼭 맞다가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그래서 이런 회계적 이익률보다 20%냐 11%냐 이거보다는 얘를 통해서 얻는 수익률은 뭐가 더 맞는 거야? 내부 수익률이 맞는 거지. 지금 사라진, 여기서 아까 사라진 20만 원과 앞으로 마지막에 들어온 2만 원 현재 가치 차이, 그 사라진 돈, 걔를 앞으로 들어올 돈의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몇 퍼센트냐, 그걸 찾는 게 의미가 있는 수익률인 거고, 회계상 이익률이 11%냐 20%냐는 그냥 조건대로 풀었을 때 그게 나온 거지, 뭐가 맞다 그러다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이론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액은 요구한 대로 최초든 평균이든 거기서 언급한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이익은 연평균 할 수 있다.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현금 흐름 주면 뭐 빼면 된다? 감가비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좀 기억해 놓으시고, 얘는 뒤에 넘기시면 회계적 이익률법 단일 투자안이라면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높으면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다면 제일 이익률이 높은 걸 선택해야 되겠지. 여러 개가 있다면.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의 장점은 뭐 이해하기 쉽고 계산이 간편하죠. 있는 자료 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잖아. 계산이 쉽고 간편하고 필요한 자료를 재무제표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뒤에 가면 성과평가할 때 보통 성과평가할 땐 회계상의 이익률을 가지고 성과평가해요. 왜냐? 이후부터 미리 얘기하면 뒤에 가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걸 10년짜리 투자했다고 10년 기다릴 거야? 10년, 만약에 이거를 수년제 가치로 뭐 현금 흐름 기준으로 성과평가하게 되면, 현금 흐름 기준으로 성과평가하면 말이야, 처음엔 돈 많이 나갔고 나중엔 돈 나가는 거 별로 없잖아. 그래서 현금 흐름 기준으로 성과평가하면 연간 성과가 얼마냐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성과평가는 어느 회사든 경영자를 평가할 땐 1년 베이스로 할 거 아니에요. 1년 베이스로 성과평가하려고 보면 이 사라진 가치 감소분, 이 감가값비 사라진 가치 감소분을 기간 배분하면서 연간 성과를 집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가삽이란 컨셉이 생긴 건 기간을 구분하기 때문에, 특정 기간의 이익을 찾으려다 보니까 이 오래 쓰는 애를 어떻게 할 거냐 이슈가 생기면서 감가삽이란 컨셉이 생긴 거라고. 응? 그게 없다면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응? 18만 원 사라졌다. 번 돈으로 이거 커버하냐? 현재 가치 기준으로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감가삽비라는 개념이 생긴 건 기간을 구분해서 생긴 거야. 근데 성과를 평가할 때는 기간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 경영 평가할 때는. 오너는 상관없지. 걔야 뭐 이번에 좀 망했어도 나중에 잘할게. 그럼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인들은, 사업을 직접 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회계 감가삽비 개념이 없는 거야. 응? 근데 세금 내려면 기간 구분해서 내잖아. 감가비 들어간 거고. 우리가 재무제표 보고하려면 기간 구분해서 보고하잖아. 감가비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할 때도 기간을 구분해서 성과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거긴 감가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과평가할 때는 회계상 이익을 써. 근데 여기는 의사결정도 회계상 이익을 하니까 그거는 일관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일관성이 있다. 이론상 더 타당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단점은 순이익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화폐의 시한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응? 그냥 예를 들어 돈이 회계적 이익률은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돈은 저 끝에 가서 대부분 벌린다. 앞에는 빵이다가. 그러면 현재 가치 찾으면 되게 작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지. 그냥 회계상 이익률만 찾는 거니까. 이론상은 바람직하지 않아. 근데 현실적으로 쓰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장단점 기억해 놓으세요. 뒤에 문제 좀 보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간단한 문제 881페이지에 12번. 자, 수년제 가치가 영위되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이라고 한다. 맞죠?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은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을 초과하는 투자는 어떻게 해? 목표하는 회수기간을 넘어서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년제 가치법은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이론상으로 회수기간이나 회계적 이익률법보다는 DCF 메소드가 더 좋은 거고, DCF 메소드 현금으로 할인 모형 안에서는 수년제 가치나 내부 수익률 중에는 수년제 가치가 좀 더 우수한 걸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은 현금 흐름 모델이야, 발생주의 모델이야? 발생주의 모델이죠. 감가상각 빼고 하니까. 응?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응? 그래서 이런 식의 말문제 나오니까 뭐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 앞에 10번의 회수기간하고 회계적 이익률 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신규 투자액 300만 원이고 연간 수익은 10만 원, 감가를 제외한 비용이 연간 수익은 100만 원이고 감가를 제외한 비용이 30만 원이 현금 유출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금 안 낸 영업현금 흐름은 얼마다? 70만 원 되는 거지? 예? 세금 내기 전에 세전 영업현금 흐름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70만 원이야. 그 다음에 거기 법인세율은 몇 퍼센트예요? 30%니까 세후 한번 찾아보면 70만 원이 세전이고 그게 1 마이너스 세율, 그리고 나서 연간 감가상각비가 얼마 있나? 거기 지금 100만 원짜리 샀는데 300만 원짜리 샀는데 잔존가치는 0이고 몇 년 생각해야 돼? 6년 생각하니까 연간 얼마예요? 50만 원인가? 300만 원 6년 생각하면 50만 원이 감가상각비로 계산되면 법인세는 50만 원에 30%, 15만 원 들려도 되는 거지? 예? 그러면 70만 원에 30%, 21만 원 낼 줄 알았는데 15만 원은 들려도 되니까 얼마만 내면 되는 거야? 6만 원인가? 법인세는 6만 원만 내면 세후로 70만 원에서 6만 원 빼면 세후로는 얼마 남는 거야? 64만 원 남나? 지금 세금 내기 전은 70만 원이고 거기서 세금 내고 나면 얼마냐인데, 현금 흐름 70만 원 기준으로는 30% 세금 내면 21만 원 세금 내잖아. 근데 감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15만 원 덜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세금 낸 거는 6만 원만 낼 테니까 70만 원에서 6만 원 빼면 64만 원이 세후로 남는 현금 흐름,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이게 세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이익을 찾으면 세전이익과 세후이익을 찾으면 뭐 조정하면 돼? 세전이든 세후든
현금 흐름에서 뭐 빼면 된다? 감가상각비 50만 원 빼면 얘는 세후 이익은 14만 원이고 여기서 50만 원 빼면 세후 이익은 20만 원인 거죠. 그래서 20만 원에 법인세는 몇 퍼센트네? 30%, 6만 원 세금 내니까 세후로 14만 원 남을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여기 요 시간에서 계산하는 법인세 유출하고 법인세 비용 크기가 같은 거지. 응? 자, 그러면 자, 매년 영업현금 흐름으로 세후로 얼마의 돈이 들어와요? 매년 세후로 들어오는 돈이 64만 원이잖아. 근데 지금 들어간 돈은 얼마고? 300만 원 들어갔고 매년 64만 원 세후로 돈이 들어오면 300만 원 커버하려면 몇 년 걸리면 돼? 300만 원 64만 원 나누면 4.687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회계적 이익률을 봤어. 물어봤는데 뭐예요? 투자액이. 투자액을 뭐라고 돼 있어? 평균 투자액에 대한 회계적 이익률이죠? 그럼 여기는 300만 원에 시작해서 얼마까지 떨어지는 거야? 300만 원에 시작해서 0까지 떨어지니까 평균으로 얼마예요? 150만 원이 평균 투자액이고, 세후 영업현금으로 64만 원에서 감가비 50만 원 빼면 세후 이익은 14만 원이니까 평균 투자액은 150만 원, 세후 이익 14만 원 하면 회계적 이익률은 얼마? 14만 원 나누기 150만 원은 얼마예요? 9.3%.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회수기간이나 회계적 이익률을 찾을 때도 현금을 찾는 게 섞여 들어간다고.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 마지막 거 하나, 그거 11번까지 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기 투자액의 정의가 뭐야? 투자액의 정의를 좀 조심해야 돼. 투자액의 정의가 첫 해년도 평균 장부가액이야. 응? 그래서 그냥 조건에서 제시한 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건 뭐냐면 세차가무 현금 유입액, 세후 영업현금 흐름을 준 거야. 거기서 뭘 빼면 세후 이게요? 감가비 빼면 되는 거지, 총액으로. 응? 근데 최초 투자액 200만 원, 잔존가치 빵, 정액 5년 상각이야. 여기 200만 원짜리 사서 잔존가치 빵으로 5년 상각해요. 그러면 연간 감가상각비가 얼마지? 연 감가상각비가 5년 나누면 40만 원인가? 40만 원 감가상각을 할 거고, 그러면 1차 연도 말에는 160만 원이 남겠죠? 그러면 200만 원 시작해서 160만 원까지 남았으니까 2차 연도 평균 장부가액은 얼마야? 180만 원이 1차 연도 평균 장부가액이지. 200만 원짜리 사서 160만 원까지 떨어졌을 테니까 1차 연도에 평균은 180만 원.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현금 유입액이 65만 원에, 현금 유입액 65만 원에 연간 감가상각비가, 여기서 감가상각비 빼면 되잖아. 감가상각비가 얼마 있었어? 40만 원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회계상 이익은 25만 원이 회계상 이익인가? 그럼 180만 원 분의 2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3.88%.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로 10번, 11번 회계적 이익률이랑 회수기간 이 두 개 풀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 챕터는. 그래서 장단점들 기억해야 돼. 순현자가치법, 내부수익법은 비교한 장단점. 순현자가치법은 다 장점이었죠. 계산이 간편하다, 가치합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최저 우승률로 제출된다고 하는데 합리적이다, 민감도 분석도 할 수 있다. 순현자가치법은 다 단점이었어. 계산이 복잡하다, 가치함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최저 우승률로 제출된다? 맞아? 아니죠. 뭘로 제출된다고 봐? 내부 수익률로 제출된다고 가정하는데 이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응? 그리고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는, 근데 그 두 개 결과는 일반적으로 같다,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같은데 서로 현금 흐름이 크게 발생한 시점이 다르면 서로 충돌돼서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뭐가 더 우수하다? 순현자가치법이 더 우수한 걸로 본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DCF 메서드고 그거 이외에 전통적인 모형으로 회수기간법, 회계적이익률법. 그래서 그거 장단점하고 각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할 때 변동원가, 고정원가 나왔어요? 그런 거 전혀 없지. 응? 여기는 변동원가, 고정원가 나올 때 변수는 뭐야? 조업도요, 조업도. 응? 근데 여기는 초점이 조업도가 아니야. 설비 투자와 관련되는 거라서 아예 그런 논의가 아니고 현금 흐름 베이스로 정리하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 공부해보면 그래서 이 챕터 내용은 앞에 CVP 분석 관련 원가, 그 다음에 불확실성,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원가 추정 여기랑 연결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뚝 떨어져 있지. 그래서 이게 변동원가에서 발전한 게 아니고 투자와 관련되는 거를 관리회가 커버를 못하니까 재무관리에 있던 자본 예산을 땡겨온 거야. 그래서 다른 챕터랑 연관관계도 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사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건 재무관리 가면 더 자세하게 해요. 그래서 보통 이 공부는 재무관리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만 푸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우리 관리회계 논의로도 출제 빈도는 매우 떨어져. 이 챕터가 제일. 그래서 여기는 뭐 이미 그렇게 안 하고 있겠지만 뭐 수업에서 푼 것만 정확하게 풀고 범위를 넓히지 마시라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뭐 기우일 듯. 응? 그래서 여기는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응? 이 부분은 여기보다는 앞에 챕터가 훨씬 중요해. 그래서 관리회계에서 지금 공부한 중에 제일 중요한 챕터는 CVP 분석 관련한 거야. 얘네들은 시험에 거의 모든 시험에 항상 나온다고 보면 돼. 1차, 2차 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팔 붙인 게 원가 추정, 불확실성이고 얘는 좀 예외적이다. 그래서 시험에는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근데 이제 우리 전체 논리 와꾸는 알아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 관리회계 크게 둘로 나누면 뭐다? 대안 선택하는 거.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의사결정, 그 다음에 누가 잘하고 못했나? 성과평가. 대안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과 관련된 대안별 파이낸셜 이펙트를 정리하는 논의를 정리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잖아 경영자한테. 근데 대안별로 필요한 정보를 만들 때 단기적인 논의일 때는 대안별로 달라지는 게 주로 뭐다? 조업도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조업도가 달라지니까 원가를 어떻게 구분해? 변동, 고정 나눠서 정리해가지고 이익이 큰 대안이 뭐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거야. 그 다음 그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이익이 큰다가 아니라 기대값이 크다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 뭐 기대 효용이 크다로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요거는 원래 관리회계에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장기적인 설비 투자를 하려고 보니 이 논의로는 안 돼. 그래서 재무관리 파트에 있는 걸 땡겨온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논의는 뭘 베이스로 해서 정보를 만든다? 현금 흐름 기준으로. 그래서 현금 흐름 추정하는 거 받고 그 다음 현금 흐름 기초로 이 투자를 할지 말지 선택할 때 판단하는 대안 선택 기준이 4개 있는 거예요. 가장 이론상 바람직한 건 뭐? 수년제 가치 기준으로 대안을 선택하는 게 이론상 제일 바람직하고 그거 말고 그래도 DCF 메소드로 수익률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엔 이런 개념이 없어서 전통적으로 옛날에 썼던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냥 그걸 계속 쓰는 기업이 있으니까 옛날에 썼던 걸로 그냥 본전치기 하는 회수기간이 짧은 그런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회계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 기준 우리가 단기, 장기, 불확실성 다 합치면 크게 6개 공부한 거야. 단기적으로는 이익 극대화 관점이야. 이익을 높이는 대안을 선택하는 거야. 관련 원가 분석에서 나오는 거. 불확실성 있으면 2개. 기대값이 크든가 기대 효용이 크든가. 장기적인 논이면 4개. 수년제 가치가 크든가 내부 수익률이 크든가 회수기간이 짧든가 회계적 이익률이 높든가. 이해되시죠? 요게 관리회계에서 대안 선택하는 거와 관련된 논의의 전체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의사결정 끝난 거야. 의사결정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성과평가해야 돼. 이 다음부터는. 그래서 의사결정은 이걸로 끝입니다.